선택하지 않을 만한 입장을 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생태주의적인 입장과 기술 만능주의적인 입장이 있다면 생태주의적인 입장을 대부분의 학생들이 선택을 하게 될 거예요. 왜냐면 기술 만능주의가 만들어낸 오늘날에 너무나 많은 위험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도리어 기술 만능주의 입장을 지정해주면서 그 입장에서 생태주의적인 논의를 비판해봐라 라는 식으로 문제를 냅니다. 즉 이 관점 지정형 비판은요, 학생들이 주로 선택하게 될 견해에 대해서 그 논리적 한계를 스스로 알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즉 자기 논리에 대한 비판의 능력이 있는가를 보려고 하는 것이죠. 능력을 보려고 출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이제 여러분들이 관점 지정형 비판에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접근을 하지 않으면 무엇을 봐야 될지를 잘 모르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상호 비판 유형의 경우에는 되게 제일 크게 발생하는 문제가 글이 불균형해지는 겁니다. 가의 입장에서 나 비판할 때는 굉장히 많은 분량을 할애를 하다가 나의 입장에서 가 비판하려고 하면 별로 쓸 말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600자로 비판을 하라고 그랬는데 상호 비판을 하라고 그랬는데 가에서 나 비판하는 건 한 500자 나오고 나에서 가 비판하는 건 한 100자 나오는 그런 불균형한 글이 나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보다 균형 있게 양쪽의 입장을 모두 논리적으로 잘 검토해서 분량의 균형을 좀 잘 맞춰주려는 노력을 해야 여러분들 글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즉, 이 첫 번째 유형을 제외하고 이 두 개의 유형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반론을 수용할 수 있는 태도를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상대의 논리적인 장점을 나에 대한 예상된 반박으로 이해하고 자기 논리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반론 수용의 태도가 전제되어야만 이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유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지난번에 반론의 수용과 반박의 기술들을 논증의 기초들을 살피면서 글쓰기 방법론 시간에 사실 다뤘습니다. 글쓰기 방법론을 마지막 두 번째 시간에 다뤘었죠. 이제 그런 기술들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해 주는 게 중요할 텐데요. 이걸 이제 비판하기에 그 논제와 좀 맞물려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즉, 상호 반론을 통한 견해 쓰기를 할 때는 특히나 이제 반론과 재반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대의 관점에서 자신의 생각을 먼저 비판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예상되는 반론이 이미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 예상되는 반론을 이미 나온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반박을 함으로써 자기의 논리를 강화하는 형태의 글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점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하나의 입장을 취하게 되면 언제나 그 입장에 자꾸 매몰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다른 입장들이 잘 보이지 않게 되지요. 하지만 논술은 여러분들의 논리적인 사고를 요구합니다. 내가 하나의 입장을 선택했더라도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들을 수용해서 나의 입장에 어떤 논리적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은 자기의 논리를 더욱더 강화하는 글을 써낼 수 있고 자기의 글이 왜 더 설득력 있는지를 자기가 선택한 입장이 왜 더 타당한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수 있는 비판하기 글쓰기의 방법들을 가지려면 무엇보다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겠지요. 여러분들의 마음가짐과 또 애티튜드, 태도가 중요합니다. 나의 독불장군, 정말 독단과 독선의 사고방식 안에서는 결코 좋은 비판이 수행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체적인 문제로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지요. 실제 서울여대 2011학년도 수시 기출문제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알고 있거나 어디선가 본 듯한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EBS에서 방송을 해서 전국적인 화제가 되었고 많은 책이 또 팔려나가기도 했던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 강의록, 그 책에 나와 있는 사례이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2004년 허리케인이 플로리다를 휩쓸고 지나간 후 가격폭리 처벌법을 두고 찬성과 반대 사이에 논쟁이 발생했다. 아래의 제시문에서 찬성과 반대의 핵심 주장을 서술하고, 자, 첫 번째 조건 나왔습니다.
핵심 주장을 둘 다 서술해야 됩니다. 둘 중 하나의 입장을 선택해서 상대방의 입장을 비판적으로 논의하시오. 라고 했네요. 예, 일단 관점 선택형 문제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지요. 그래서 먼저 핵심 주장을 서술해주는 조건이 있고, 두 번째로 하나의 입장을 선택을 해서 상대방의 입장을 비판하는 과정이 있겠죠. 내가 선택한 이유는 자연스럽게 상대의 입장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을 비판적으로 논의하라고 했지 상대의 입장이 무조건 틀리다라고 얘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각각의 주장이 무엇인지, 근거가 무엇인지를 한번 따져보도록 하죠. 제시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004년 여름 멕시코만에서 세력을 일으킨 허리케인 찰리가 플로리다로 휩쓸고 대서양으로 빠져나갔다. 그 결과 22명이 목숨을 잃고 100억 달러에 이르는 손실이 발생했다. 엄청난 손실이 생겼네요. 뒤이어 가격 폭리 논쟁이 불붙었다. 올랜도에 있는 어느 주유소는 평소 2달러에 팔던 얼음 주머니를 10달러에 팔았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냉방장치도 막 고장나고 막 전력도 막 문제가 생기고 냉장고도 다 막 문제가 있었을 거고, 이런 상황에서 얼음 주머니 이렇게 비싸게 팔면 생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겠죠. 건설업자들은 지붕을 덮친 나무 2그루를 치우는데 무려 23,000달러를 요구했다. 가정용 소형 발전기를 취급하는 상점에서는 평소 250달러 하던 발전기를 2,000달러에 팔았다. 평소 요금이 40달러인 호텔에서는 160달러를 투숙자에게 요구했다. 그렇습니다. 즉 자연재해로 인해서, 지금 상황은 자연재해로 인해서 심각한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 재해로 인한 피해지요. 이런 피해 상황에서 사람들이 주민들의 어려움을 이용한 이윤, 과도한 이윤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이윤의 추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윤 추구의 양태가 나타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플로리다 주민들은 바가지 요금에 분통을 터뜨렸다. USA 투데이는 폭풍 뒤에 찾아온 약탈자라는 머리 기사를 실었다. 플로리다 정부는 허리케인 찰리가 휩쓸고 지나간 후 가격 폭리를 취하는 업자들에게 가격이 폭등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업자들에게 가격 폭리 처벌법을 집행하려 했다. 그래서 플로리다 주 법무장관은 남의 고통과 불행을 이용해 이익을 챙기는 행위는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 자, 여기 핵심 근거 나왔습니다. 한 입장에. 자, 입장 1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입장 1은 타인의 불행을 이용해서 이익을 챙기는 행위는 옳지 않다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이게 전제죠. 그래서 타인의